1553년 9월 런던 교회 그리니치에서 잉글랜드의 국왕 헨리 8세와 왕비 엠블린 사이에 귀한 공주가 태어났으니 헨리 8세가 그의 모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주의 이름은 바로 엘리자베스 튜드였습니다. 앞서 헨리 8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기에 이미 노쇠하여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어려운 전왕비 아라곤의 캐서린과 7년간의 혼인 무효 공방을 벌였고 교황청과의 단절과 국교의 설립까지 불사한 끝에 결국 캐서린을 내쫓음으로써 그녀의 시녀였던 젊은 엠블린과 재혼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엠블린마저 아들이 아닌 딸 엘리자베스를 낳으면서 헨리 8세는 크게 실망했으나 앤이 궁극에는 아들을 낳을 것을 기대한 만큼 캐서린과의 관계에서 낳은 그의 첫 자녀 메리와 마찬가지로 자녀 엘리자베스에게도 점차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나아가 그는 1533년 계승법을 제정해 엠블린을 왕국의 합법적 왕비라 선포하는 한편 그녀가 낳은 엘리자베스를 제1왕위 계승권자로 지정했고 캐서린이 낳은 메리는 사생아로 신분을 격화시켜 엘리자베스의 시종을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엠블린이 유산과 사산을 거듭하며 후계자 생산에 실패하자 앤과 더불어 그녀가 낳은 엘리자베스 역시 헨리 8세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졌는데요. 결국 헨리 8세는 또다시 아들을 낳아줄 새 왕비를 들이기 위해서 엠블린에게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시켰고 메리와 마찬가지로 사생아로 격화된 엘리자베스는 왕위 계승권은 물론 공주의 칭호마저 잃게 되었으며 한순간에 보호자를 잃은 3살의 어린 소녀는 궁중의 한켠에 은거하며 불안하고 위험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의 이복 언니 메리의 경우 모친 캐서린이 끝까지 합법적 왕비로 취급되었기에 그녀의 딸로서 백성들의 동정을 받았으나 엠블린의 최후에 대해서는 흔히들 인과응보라 비웃을 정도로 평판이 안 좋았기에 마찬가지로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는 전혀 동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총명함을 드러낸 엘리자베스는 철학과 역사를 비롯해서 독서와 공부하기를 좋아했고 헨리 8세의 마지막 6번째 왕비로서 모든 자녀들을 차별 없이 보듬은 캐서린파의 영향 아래서 당시 귀족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게 교육시키던 풍조 덕분인지 당대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을 사사하며 방대한 지식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특히 캐서린파는 사생아가 돼버린 그녀의 의붓자녀 메리 엘리자베스와 그들의 아버지 헨리 8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섰으니 1544년 제정된 의회법을 통해 헨리 8세는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여전히 적자로는 인정하지 않되 공주의 신분을 회복시켰고 그들의 왕위 계승권도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가 어느덧 14살의 숙녀가 된 해인 1547년 말년의 왕비의 조언을 받아 메리와 엘리자베스의 왕위 계승권을 회복시켜준 부친 헨리 8세가 향년 55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엠블린의 뒤를 이은 세 번째 왕비 제인 시모가 낳은 이복동생 10살의 에드워드가 뒤를 이어 에드워드 6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한편 남편을 떠나보낸 왕비 캐서린파는 사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전 그녀의 구혼자였던 토마스 시모와 재혼했고 캐서린을 사실상 친어머니로 여기던 엘리자베스는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그녀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한편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던 토마스 시모어는 자신의 아내인 전왕비 캐서린파의 권세도 부족했는지 왕위 계승권이 있는 자녀뻘의 엘리자베스에게 추근됐고 이미 자신의 조카인 에드워드 6세가 왕인데다 형 에드워드 시모어가 섭정직에 있던 만큼 그 역시 엘리자베스를 유혹함으로 왕위에 한 걸음 다가서려 했는데요. 엘리자베스 역시 미남에다 매력적인 토마스의 유혹에 이끌려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인지 곧바로 추문이 났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캐서린파는 둘의 관계를 알고 충격을 받는 속에 엘리자베스를 급히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장 사랑한 두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캐서린이었으나 의붓딸 엘리자베스에 대한 애정을 차마 지울 수는 없었고 엘리자베스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토마스와 절연했으며 캐서린의 산달이 다가왔을 때는 다시 그녀의 곁에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고 산용열로 죽을 위기에 처한 캐서린이 이제껏 묻어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며 두 사람에게 폭언과 저주를 퍼붓는 속에 결국 향년 36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자신에게 사랑을 준 유일한 사람을 고통 속에 죽게 한 엘리자베스는 이 일로 인해 평생에 남을 심한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 엘리자베스가 어느덧 20살의 완전한 성인이 된 1553년 병약한 이복 동생 에드워드 6세가 향년 16세로 결국 사망했고, 캐서린파의 스라에서 함께 지냈던 그녀의 오촌 조카 제인 그레이가 9일간 왕위에 오르는 소동을 넘어 끝내 합법적 계승자인 이복 언니 메리가 37세의 나이로 메리 1세로서 새롭게 즉위하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보다 무려 17살 연상으로서 어머니 아라곤의 캐서린과 자신의 몰락을 생생히 경험하며 굴곡진 삶을 살아온 메리는 부친 헨리 8세의 치세부터 행해져온 모든 개혁을 거부하고 가톨릭 복고 정책을 펴면서 수많은 신교도들을 박해하게 되는데요. 한편 엘리자베스 역시 일찍이 친모 엠블린이 신교 세력과 손을 잡고 왕비의 자리를 차지했던 데다 그녀의 정신적 지주였던 계모 캐서린파 역시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기에 선왕 에드워드 6세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레 신교도로서 성장해 있었는데요.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자녀가 없는 메리의 사후 왕위 계승 영순위로서 메리의 카톨릭 복고 정책에 반대한 신교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고, 메리로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몰락시킨 앤블린의 핏줄인데다 한때 자신이 그녀를 신녀로 섬기는 등 굴욕을 겪은 바 있고, 이제는 나아가 정치적 종교적 라이벌이 된 엘리자베스를 끝없이 경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그녀의 재위 초기 엘리자베스를 위시한 토마스 와이엇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것은 기우가 아닌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런던 탑으로 압송된 엘리자베스는 무려 넉 달간 감금되어야 했으나 본인 스스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데다 증거가 없었고, 메리가 적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그녀를 죽일 경우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교묘히 카톨릭 신도인 양 위장했기에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온갖 우여곡절 끝에 풀려난 엘리자베스는 최대한 정쟁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지방에 집거하며 후위를 기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4년이 지난 1558년 카톨릭의 부흥을 꿈꾸며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와 결혼했으나 이미 노쇠한 데다 조기 폐경이 온 까닭에 두 차례 상상 임신만 했을 뿐 끝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메리 1세가 향년 42세로 사망했고, 그녀의 이복 여동생 여왕의 유일한 혈육이자 하나 남은 유일한 계승자인 25살의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뒤를 이어 잉글랜드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녀가 바로 잉글랜드 튜더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약소국 였던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발돋움시키게 되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폭군 헨리 8세와 처형당한 엠블린의 유일한 자녀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갖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 속에 군왕이 될 뛰어난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쥔 엘리자베스 1세. 무엇보다 선왕 메리의 폭정과 실정 속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그녀 앞에 산재해 있었으니 막중한 사명을 띤 그녀에게는 앞으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559년 1월 5일 매섭도록 추운 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성대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으니 오랜 고난의 마침표를 찍은 26살의 엘리자베스는 이제 명색이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당당히 등극하게 됩니다. 한편 그녀는 즉위와 함께 곧바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지해준 구교도 왕이 죽고 신교도 왕이 새롭게 즉위한 상황에서 가장 위협을 느낀 카톨릭 세력들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잉글랜드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잉글랜드 내 카톨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빨리 엘리자베스를 메리처럼 강대국의 카톨릭 군주와 결혼시키려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속 실제로 엘리자베스에게 수많은 구혼이 들어왔으니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자 카를 대공, 스웨덴의 황태자 에릭, 프랑스의 왕 샤를 9세 등이었습니다. 먼저 펠리페 2세의 경우 선왕 메리에 이어서 엘리자베스를 통해 잉글랜드에 대한 영향력을 이어나가려 했으나 카톨릭 군주인 그에 대한 신교 세력의 반발이 심했고, 무엇보다 그가 잉글랜드를 자국전쟁에 끌어들여 중요한 칼날을 잃게 하는 등 국민적 평판이 안 좋았기에 일찌감치 후보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외 후보들의 경우 엘리자베스의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결혼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고민했는지 여러 이유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키다 결국 전부 흐지부지 시키게 되는데요. 한편 이들 후보 중에 유달리 눈에 띄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 한 명 존재했으니 그는 바로 러시아 루리크 왕조의 황제로서 러시아의 군주만을 칭하는 차르를 공식화시킨 장본인이자 정복전쟁을 통해 자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이후 유럽의 강자 러시아의 초석을 다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뇌제 이반 4세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아직 유럽의 약소국으로 취급되던 잉글랜드의 입장에서조차 러시아는 자신들과도 차마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막 몽골의 영향권을 벗어난 후진국이었고, 이후에 강대한 러시아는 당시 이반 4세 때 확장된 영토를 바탕으로 17세기 말 표토르 대제를 거치며 18세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특유의 광기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반 4세의 악명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러시아 사신에게 한마디로 청혼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반 4세는 어차피 처음부터 잉글랜드와의 교류가 목적이었던 만큼 꽝 대신 닭의 심정으로 엘리자베스 대신 그녀의 시녀 메리 헤이스팅스에게 재차 청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메리는 차르의 배우자 혹은 여성 차르라는 뜻의 차리나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으나, 시녀인 그녀조차 미개한 야만인의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질색팔색하며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엘리자베스 역시 이 2차 제안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이반 4세의 두 번의 구호는 무참히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이반 4세의 당찬 목표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때를 계기로 엘리자베스와 활발히 서신을 주고받게 된 그는 결과적으로 영국과 첫 통상조약을 이루어냈고, 이때로부터 시작된 영국 러시아 관계는 이후 수백 년간 숱한 전쟁 속에 동맹과 적대 관계를 반복하면서 19세기에는 크림 전쟁으로 대표되는 그 유명한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기도 하는 등 세계의 숙적으로서 현재까지 냉전적 분위기를 이어오게 됩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은 여왕 스스로 오직 잉글랜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연연할 뿐 개인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애정을 쏟을 겨를이 없다는 그녀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신념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엘리자베스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버진 퀸, 즉 처녀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는 등 신성한 성녀로 취급되며 공경받기도 했고, 반면 그로 인해 튜더 왕가는 결국 단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불임 혹은 생식 기능의 이상 등 악의적 소문도 있었고, 사가들 사이에서는 부군과 권력을 나누기 싫어서 혹은 자신의 어머니 엠블린의 예를 비롯해서 부친 헨리 8세의 수많은 실패한 결혼을 본 탓에 결혼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엘리자베스와 격이 맞는 외국 군주들의 경우 대부분 카톨릭교도였고, 그들 중 한 명과 결혼할 경우 신교로 회귀하려는 국교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고 외세의 간섭 또한 심해질 것이기에 이 행보를 그대로 보였다가 국민의 지지를 잃은 메리 1세의 예를 보듯 엘리자베스는 국민적 반발과 왕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 군주와의 결혼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신하와 결혼하는 것도 왕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모반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으니, 그녀의 오촌 조카인 이웃나라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경우도 신하인 달리경과 결혼했으나 그가 이후 변심하면서 결국 폐위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당시의 관념상 여성이 무엇보다 한나라의 군주가 결혼을 하지 않아 후사를 갖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기에 끝없이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혹여라도 여왕이 갑작스레 사망하여 왕위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진다면, 더군다나 카톨릭 교도가 왕위에 오른다면 더더욱 혼란스러울 것이기에 신하들은 여왕의 재위 내내 그녀가 부디 결혼할 것을 호소했으나, 그녀가 결혼할 듯 끝까지 하지 않고 결국 40을 넘기게 되자 오히려 노산으로 인한 여왕의 죽음을 걱정하게 된 신하들은 더 이상 결혼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 외세에 둘러싸인 잉글랜드의 형국에서 미혼이라는 신분을 오히려 중요한 외교 도구로서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 한 국가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있으면 또 다른 국가와 결혼을 매개로 동맹을 맺어 이를 저지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면 다른 이유를 대 해당 국가의 동맹을 철회한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행위는 기회주의자적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주변 국가 모두를 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완급 조절을 바탕으로 뛰어난 정치 외교 수완을 보이며 이 모든 것을 훌륭하게 피하고 극복해 나갔으니, 복잡한 현실과 여성으로서의 단점을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위한 장점으로서 활용한 그녀의 뛰어난 기치 아래 잉글랜드는 눈부신 발전을 위한 거대한 날개의 펄럭임을 점차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자국의 영광만을 쫓은 성스러운 여왕이었으나 알고 보면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 수많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여러 사생아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것을 정적들에 의한 악의적 험담으로 치부한다고 해도 실제로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녀가 평생토록 사랑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위대한 여왕의 사랑을 받은 그 남자는 과연 누구이며 여왕의 평생의 친구이자 연인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평생 결혼하지 않는 엘리자베스이지만 단 한 번 그녀를 약혼은 물론 결혼 직전까지 이르게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프랑스의 왕 앙리 2세와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막내 아들이자 프랑스와 2세, 샤를 9세, 앙리 3세, 그리고 여왕 마고의 아끼던 막내 동생 앙주 및 알랑송 공작 프랑스와였습니다. 이미 엘리자베스의 나이가 46세를 넘긴 상태에서 청혼을 위해 찾아온 자신보다 22살 어린 프랑스와를 만난 엘리자베스는 사실상 아들뻘인 이 젊은이를 매우 귀여워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네덜란드의 국가 원수로 초빙된 프랑스와가 반대 세력에 의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자 자신의 평판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여왕은 즉시 그와 파혼했고, 그렇게 다스릴 나라와 결혼할 상대까지 모두 잃은 프랑스와는 절망 속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결혼과는 다소 인연이 없던 엘리자베스였으나 단 한 명의 귀족만은 일생 동안 곁에 두며 총애했고, 그는 사실상 여왕의 평생의 애인이었으니 그는 바로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였습니다. 헨리 7세 때의 악명 높은 징세관으로서 헨리 8세에 의해 처형당한 에드먼드 더들리의 손자이자 에드워드 6세 때의 섭정으로서 제인 그레이의 옹립을 시도하다 처형당한 존 더들리의 장남, 즉 명문가의 자제였던 로버트 더들리는 엘리자베스와는 동갑내기 사이로서 그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난 친구였는데요. 부친의 제인 그레이를 이용한 왕위 찬탈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어 동생 길포드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던 로버트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인지 가족들의 처형을 지켜보는 속에 그나마 가장 관계가 적었던 본인만은 홀로 석방되었고, 은신하며 엘리자베스와 연락을 취하던 중 그녀가 즉위하면서 그 인연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여왕이 공주이던 시절 형부가 된 필리페 2세가 그녀를 가리켜 엘리자베스는 로버트와 결혼하지 않으면 처녀로 늙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왕이 되어서도 로버트를 극도로 총애했던 엘리자베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의 방을 찾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를 자신의 곁에 있게 하며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도록 눈치를 주었는데요. 이렇듯 여왕이 로버트를 분명 사랑했던 것으로 추정됨에도 그들의 사랑이 결혼으로서 결실을 맺기에는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선 왕의 배우자는 동등한 외국의 군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명문 귀족임에도 여왕보다 신분이 낮았던 로버트는 그 한계를 쉽게 뛰어넘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그가 지닌 최대의 오점은 바로 그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존 더들리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버트가 왕의 총애를 믿고 거만하게 행동했던 탓에 엘리자베스의 충신들, 친가들조차도 그를 경계하고 멸시했으니 여왕이 더들리경과 결혼하는 것은 제발로 왕관을 내던지는 짓이라 여겨질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미 로버트가 홀몸이 아닌 기혼자였고,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지속적으로 구애하던 차 부인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그가 여왕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6세 치세인 1550년 로버트는 지방 귀족의 딸인 에이미 롭사트와 결혼했고, 머지않아 남편과 여왕의 관계를 알게 된 에이미는 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걸림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격양된 그녀는 심지어 아버지 스펜서 롭사트 준 남작에게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딸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준 남작은 손수 부하들을 동원하여 딸의 곁을 지키게 했으나 그의 모든 노력은 끝내 수포로 돌아갔으니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진 에이미가 목뼈가 부러져 죽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조사를 통해 로버트가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무관함이 증명되긴 했으나 장인 준 남작은 딸이 분명 로버트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절규했고, 사람들 역시 로버트가 에이미를 청부살인했을 합리적 가능성을 거두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그의 배경과 여러 행적으로 인해 이미 적이 무척 많았던 만큼 이들은 틈만 나면 이 사건을 들어 로버트를 공격했고, 이 당시 그를 감싸준 유일한 사람이자 그의 내연 상대인 엘리자베스 역시 의혹의 대상이 되었으니 급기야 전 유럽에 로버트와 엘리자베스가 서로 모의하여 에이미를 죽였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여왕이 그와 결혼한다면 마치 그 소문이 전부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게 되는 형국이었고, 이것은 잉글랜드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입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로버트에 대한 마음을 사실상 접게 된 엘리자베스는 1564년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1세에게 그녀의 결혼 상대로서 로버트 더들리를 추천했고, 이것은 곧 자신의 연인인 그를 통해 스코틀랜드를 통제하려는 야심을 내비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신하와 결혼하라는 엘리자베스의 제안을 메리가 사실상 모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접지 않은 로버트는 아내 에이미의 사후 12년 뒤에야 결국 재혼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에 관하여 엘리자베스와의 교감은 부족했던 것인지 여왕은 로버트의 결혼에 대해 분노하며 그를 궁정에서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 같은 신교국인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전개하는 속에 로버트를 그리워한 여왕은 그를 다시 불러들여 용서하는 한편 6천 네덜란드 파견군의 사령관으로 임명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로버트가 현지에서 네덜란드인들을 거만하게 대한 탓에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면서 끝내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158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영국 함대의 부사령관에 임명되어 전쟁 수행을 위해 길을 떠나던 중 급사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당시 55세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했고, 그가 죽기 전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괴로움을 달랬는데요.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는 분명 인품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지 능력이 뛰어난 인물 또한 아니었으나 힘든 시절 여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친구이자 연인이었으며 평생 여왕에게 헌신하며 변함없는 충성을 바친 인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1세의 생애를 말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꼬리표처럼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던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즉위와 함께 여왕은 결혼 문제를 넘어서 그보다 훨씬 중요한 종교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신구교 세력이 치열하게 각자의 주장을 하며 대립하는 속에 개인적인 목적 혹은 신념만으로 이들을 분열 혹은 분열을 방조했던 부친과 누이와 달리 이들을 통합하고 국가의 발전과 안위를 이뤄내기 위한 대국적 결단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 그녀의 치세는 물론 향후 영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이 대국적 결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자베스가 즉위하던 16세기 중반, 당시 잉글랜드는 종교로 인한 매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었으니 먼저 선왕 메리 1세의 남편 펠리페 2세가 다스리는 스페인은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고, 프랑스 역시 카톨릭 국가이나 프랑스판 개신교인 위그노가 등장한 이후 카톨릭과 이들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종교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잉글랜드와 오랜 적대 관계인 스코틀랜드와 동맹을 맺어 그들의 국왕 메리 스튜어트와 자국의 왕세자 프랑스와 2세를 결혼시켜 동군연합을 이루려 하고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섭정 마리드 기즈가 프랑스의 준 왕족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기즈 가문 출신이었으므로 그녀의 딸인 국왕 메리 역시 자연스레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성장하여 잉글랜드의 잠재적 위협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주변 열강들의 거센 위협 속에서 잉글랜드는 내부적으로 힘을 결속해도 모자랄 판에 지난 헨리 8세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적 혼란 속 극심한 내부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과정을 잠시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여왕에 붙인 헨리 8세는 수장령을 반포한 장본인으로서 재혼을 통한 후계자 생산을 목적으로 교황청과의 분리 국교의 설립을 이루어냈고, 이북 동생 에드워드 6세는 성공의 기도서를 통해 국교의 신교적 정체성을 부여했으며, 이복 언니 메리 1세는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하려는 반동적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교도인 엘리자베스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면서 잉글랜드에는 또다시 종교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기세가 오른 복음주의자들, 즉 신교도들의 경우 하루빨리 메리 1세의 반동 정책들을 거두고 예전처럼 잉글랜드 교회에 대륙의 개혁 신앙이 뿌리내리기를 바랬고, 반대파인 카톨릭 세력들의 경우 잉글랜드 내 카톨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를 메리처럼 강대국의 카톨릭 군주와 결혼시키려 하는 등 갖은 힘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처럼 혼란 속에 갓 즉위한 여왕은 양측 세력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신과 신앙을 지키면서도 잉글랜드의 미래를 위해서 이들을 적절히 봉합해야 하는 난감하면서도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교도 세력을 등에 업고 왕비가 된 엠블린의 딸이자 사실상 친모의 역할을 한 신교도 캐서린파의 영향으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분명 신교도로 자라났으나 종교가 아픔이고 복수의 수단이었으며 삶의 전부였던 메리와 달리 그녀는 광신도가 아니었던 만큼 신구교를 가리지 않고 종교적 극단성과 광신적 행위를 배격했으니 그녀야말로 상처 입은 잉글랜드인들의 마음을 봉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할 수 있었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살피며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 그녀는 대륙의 루터파와 칼뱅파처럼 완전한 신교로서의 국교회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전례를 그대로 유지하되 교리만 개신교로 바꾼 중도적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재위 불과 1년 차인 1559년 부친 헨리 8세의 반교황 법령을 되살린 새로운 수장법을 의회에 통과시킴으로써 새로운 수장령 즉 통일령을 선포한 엘리자베스는 카톨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영국 국교회를 복귀시키고 국왕인 자신을 국교회의 상징적 수장으로 선언하게 되는데요. 카톨릭적 요소로서 주교에 의한 교회 통치를 유지한 여왕은 선왕 메리가 제정한 카톨릭 법령들을 모조리 철폐시키는 속에 전전왕 에드워드 6세 시대에 행해진 예식상의 신교적 개혁들을 대부분 계승 및 수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중용 정책은 국교회로 하여금 고유의 정체성을 갖게 하였고 수장령 선포와 함께 교황청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파문당한 부친 헨리 8세와 달리 엘리자베스의 경우 정치적 고려뿐 아니라 국교회 카톨릭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염두 때문인지 통일령 직후 무려 12년 후인 1570년까지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엘리자베스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 일부 조목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중도적 노선을 통해 종교 분쟁의 종말을 원한 엘리자베스였고 실제로 이것은 큰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한편으로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했으니 여왕의 이러한 정책을 순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국교도와 비국교도로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온건한 중도 노선은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를 수립했지만 열렬한 카톨릭과 개신교도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었던 것인데요. 특히 카톨릭 색채가 입혀진 국교회를 받아들일 수 없던 잉글랜드 내 칼뱅파 신교도 즉 청교도들의 경우 국교회를 부정하면서 엘리자베스는 물론 후대인 제임스 1세의 치세에서도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으니 결국 이들 중 일부가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오늘날 미국 문명의 뿌리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 떠나지 않고 잉글랜드에 남은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의 치세를 넘어 후임 찰스 1세의 치세에서도 국교회를 앞세운 왕과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고 끝내 왕을 죽이고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공화국을 탄생시키는 청교도 혁명 즉 10년의 영국 내전의 주역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선왕 메리의 불과 5년 치세에서 무려 300여 명이 종교적 이유로 처형 및 옥사당한 것과 달리 엘리자베스의 치세에서는 45년의 긴 재위 기간에도 불구 단 20여 명만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심지어 그마저도 엘리자베스의 재위 초기 12년간은 처형이 없었고 1570년대 이후 여왕을 죽이고 노폭 공작과 메리 스튜어트를 옹립하려 한 카톨릭 세력의 음모 등 반역죄에 대한 처벌만이 있었을 뿐인데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데는 실제로 무자비했던 선왕 메리 1세와 달리 엘리자베스의 경우 처형보다는 벌금형과 구금을 선호했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 카톨릭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형국에서 카톨릭 교도를 처형시켜 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훗날 잉글랜드에서 장기간 구금된 카톨릭 군주 메리 스튜어트가 반역죄로 처형당했을 당시 오랜 기간 기회를 벼르던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그녀의 죽음을 빌미로 그 유명한 무적 함대를 앞세워 잉글랜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도 노선 속 카톨릭에 대한 유화책을 펴온 엘리자베스였으나 카톨릭국인 스페인이 잉글랜드를 침공한 전으로는 카톨릭은 매국노이고 외세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등 그들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기에 이것은 앞선 메리의 음모에 이어 여왕이 따로 힘쓰지 않아도 카톨릭이 탄압받고 스스로 몰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강대국 스페인에 대한 기적적 승리 이후 기세등등해진 엘리자베스는 이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 중에 있던 신교국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위그노 전쟁 중에 있는 프랑스 내 위그노들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왕과 인연을 맺은 또 다른 현군, 즉 프랑스 위그노들의 수장이었던 엘리케 3세는 유럽 개신교도들의 재정적 정신적 지주가 된 엘리자베스의 힘을 빌어 점차 세력을 확장했고, 결국 긴 내전에서 승리하였음에도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 본인은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그를 지원해준 엘리자베스를 경악시키는 한편 유일한 계승자로서 끝내 프랑스의 왕위를 차지하였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시조인 앙리 4세로서 종교 갈등을 봉합하고 프랑스의 경제적 번영을 이룬 그는 손자 루이 14세가 이룰 자국의 절대 왕정에 초석을 닦게 됩니다. 통일령을 통해 국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선왕 메리와 다른 중도적 노선으로 국내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을 봉합한 엘리자베스 1세. 가장 중요한 종교 문제를 해결한 그녀는 이제 새로 등장할 뛰어난 신하들의 뒷받침하 자국의 발전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걷게 되었으니, 오랜 뒷걸음질을 멈추고 이제 그녀의 치세에서 화려하게 빛날 잉글랜드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시 잉글랜드가 직면한 종교 문제 못지않은 문제는 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16세기 이전 무려 한 세기 반 동안 안정적이었던 물가는 헨리 8세의 40년 치세에서 무려 50% 상승했으니, 이것은 무분별한 사치와 대외전쟁으로 치세말 파산 직전에 몰린 헨리 8세가 은 함유량이 적은 불량화폐를 대량으로 주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하여 화폐에 대한 이러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불량주화를 회수하고 액면가가 실제 함유된 은의 가치와 일치하는 새 경화를 발행한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와 메리 1세를 거쳐 이어져온 화폐 개혁을 마침내 성공시키며 자국의 안정된 통화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재정 정책에 있어 부친 헨리 8세보다 조부 헨리 7세를 표방한 엘리자베스는 부친의 치세에서 빈곤해진 나라의 재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왕실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왕궁 살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검약을 실천함으로써 잉글랜드의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폐 개혁을 이루어낸 엘리자베스는 이어서 경제 문제 전반에 걸친 입법 조치들을 취했으니, 그것은 바로 사치품 수입 금지와 도제법, 어업 증진책 및 식료품 시장의 안정을 위한 곡물과 가축 거래에 대한 허가제 등이었습니다. 한편 여왕은 왕의 자문기관인 추미런과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등용했으니, 그들은 바로 먼저 수많은 군사적 외교적 위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프랜시스 월싱햄, 그리고 여왕의 치세 전반에 걸쳐 그녀의 분신처럼 활약하며 국왕에 버금가는 권력과 존재감을 과시한 윌리엄 세실 등이었습니다. 한편 중상주의의 태도 속 모직물 공업 육성을 장려한 여왕은 이것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반면, 양을 키우기 위해 목축지를 확대한 울타리치기 운동, 즉 인클로저를 유발시킴에 따라 농경지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는 농촌 노동자가 대거 발생하는 속에 빈부격차와 실업률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왕의 치세 말년에 극심한 기근이 들면서 빈자들의 완전한 몰락 혹은 나아가 폭동을 두려워한 여왕과 의회는 각 교구의 빈민 감독관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확실한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마련해주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동안 교회가 관리하는 자선의 영역이었던 빈민구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특별한 법을 제정했으니,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한 최초의 사례로서 사회복지의 시초로 여겨지는 구빈법이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이처럼 시급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조부 헨리 7세 때 처음 시도되었던 태양으로 나아가 식민지 개척 및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추진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 상인들은 북유럽 도시들의 무역 공동체인 한자동맹이 쇠퇴함에 따라 오래 봉쇄되어 있던 발트해에 대한 진출이 가능해졌고, 지중해 무역도 재개하는 한편 남대서양으로 진출을 도모하여 수차례 아시아 쪽을 탐험하며 교역 가능성을 모색했는데요. 그렇게 결국 엘리자베스의 치세 말년인 1600년, 앞서 네덜란드의 향료 무역을 위한 인도 진출에 맞서 여왕으로부터 동양 무역에 대한 절대 독점권을 부여받은 한 특별한 회사가 설립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2년 뒤 설립될 네덜란드의 동명의 회사와 더불어 근대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평가되는 영국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무역회사의 한 형태지만 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완전히 독점한 것은 물론 회사 영토 내에서의 사법 및 치안권, 제한적 외교권 및 군사 행동권까지 갖고 있는 사실상의 총독부였던 이 동인도 회사는 광활한 인도와 주변 동남아시아는 물론 훗날 중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19세기의 대영 제국의 탄생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편이 못지않게 대항해 시대의 선구자 스페인을 따라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에도 적극적이었던 엘리자베스는 리처드 그랜빌, 험프리 길버트, 월터 롤리 등의 탐험가들을 등용했고 그중 가장 유명한 월터 롤리는 여왕의 치세에 길이 남을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명언의 주인공, 여왕이 지나가는 곳에 진흙탕이 있자 자신의 망토를 벗어서 깔았다는 일화로 유명한 월터 롤리는 1584년 여왕의 지원 아래 항해를 떠나 현재 미국 플로리다 북부 지역에 도착했고 해당 지역의 이름을 처녀 여왕인 엘리자베스를 기념하며 명명하였으니 이곳이 바로 북부의 매사추세츠 주와 더불어 훗날 미국의 기초를 형성한 것은 물론 무려 8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하며 남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는 버지니아였습니다. 이후로도 항해 이후에 다방면으로 자질을 보이며 여왕의 총애와 후원을 받은 월터 롤리는 최초로 감자와 담배를 영국으로 도입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이후 여왕의 시녀 레이디 베스를 유혹하여 임신시킨 죄로 감옥에 갇히면서 모든 신임을 잃고 다시는 중용되지 못했는데요. 한편 월터 롤리가 개척한 이 버지니아에는 당시 100명의 식민이 파견되어 본격적인 개척에 나섰으나 모두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서 실패했고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여왕이 후임왕이 된 제임스 1세는 이곳에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설한 최초의 영국 개척지인 제임스타운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제임스타운을 중심으로 한 버지니아 식민지는 12년 뒤 필그림 파더스에 의해 개척된 플리머스 식민지와 더불어 훗날 13개 식민지로 발전하여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 8년간의 전쟁 끝에 자유를 쟁취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훗날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 역사의 최종 승자로 우뚝 서게 되는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이었습니다. 종교 문제에 이어 잉글랜드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월터 롤리를 통한 식민지 개척 등 자국의 대내외적 발전을 이루어낸 엘리자베스 1세.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나날의 한켠에서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던 타국의 한 여왕은 잔존해 있는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끝없이 엘리자베스의 지위를 위협하는 지독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었으니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이며 엘리자베스는 그녀와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게 될까요?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 엠블린이 간통죄로 처형당하면서 당시 3살에 불과했던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격하되었고 이후 6번째 왕비 캐서린 파의 노력으로 결국 왕위 계승권은 회복되었으나 끝까지 적자로는 인정이 안 되었기에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녀의 정통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사생아 출신의 여왕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왕 메리 1세를 따르던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은 엘리자베스의 중용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녀를 몰아내고 잉글랜드 내 카톨릭을 부활시키겠다는 결코 헛되지만은 않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잉글랜드 내에서는 그들이 추대 가능한 튜더 왕가의 혈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만큼 국외로 눈을 돌려 튜더가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한 명의 인물을 점짓게 되는데요. 그녀는 바로 헨리 7세의 장녀이자 헨리 8세의 누이인 마거리 튜더의 손녀이며 엘리자베스에게는 9살 어린 오촌 조카로서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180cm의 엄청난 신장과 빼어난 미모, 무엇보다 비록 직계는 아니지만 같은 튜더 왕가의 후손이고 엘리자베스와 같은 복잡한 가계 문제가 없어 정통성에 흠결이 없던 메리는 그녀의 부친 제임스 5세가 요절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여왕이 되었고 오랜 프랑스에서의 궁정 생활을 거쳐 프랑스의 왕비까지 지내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엘리자베스와 달리 어릴 적부터 매우 화려한 삶을 살아오며 그녀가 발을 내디딘 모든 곳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왔는데요. 무엇보다 외가로 프랑스의 명문가인 기지가의 후손으로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자녀를 갖지 않을 경우 잉글랜드의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고 더 나아가 아예 처음부터 사생아인 엘리자베스보다 메리에게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 있음이 주장되었을 만큼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름의 야심가였던 메리 역시 자신의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한 바 있던 만큼 엘리자베스는 옛날 에드워드 6세와 메리의 약혼이 깨졌을 당시 헨리 8세가 누이 마거릿의 후손들의 계승권을 박탈한 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자신 역시 의회로부터 적자 승인을 받음으로써 혼란을 잠재웠는데요. 그러나 이미 메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그녀는 적지 않은 반감을 품게 되었고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편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실제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면에서 엘리자베스보다 한층 우월해 보이던 메리였으나 각자가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후 그들의 삶은 급속도로 뒤바뀌어 나가게 되는데요. 어릴 적부터 프랑스에서 성장했으며 자라서는 프랑스의 왕비로 살았던 메리는 남편 프랑스와 2세와 모친 마리드 기지가 연이어 죽으면서 고국 스코틀랜드에 돌아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대륙의 개혁 신학이 유임이 발전되면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못지않게 종교적으로 분열된 상태였고 독실한 카톨릭인데다 사실상 프랑스인으로서 조국 내 생활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 메리는 스코틀랜드 통제에 대한 야심을 숨기고 자신의 애인 로버트 더들리를 신랑감으로 추천한 엘리자베스의 호의를 거부한 뒤 또 다른 마거릿 튜더의 외손자로서 자신처럼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이 있던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메리와 헨리는 결혼 초기 아들 제임스를 낳는 등 무난한 결혼 생활을 영위했으나 메리가 그녀의 시종 리치오를 지나치게 총애한 탓에 이들을 질투한 헨리가 메리를 적대하는 신교파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리치오를 살해한 뒤 이용 가치가 다한 헨리 역시 살해당하면서 스코틀랜드 정계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의인지 타의인지 메리가 남편 헨리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스엘 백작과 세 번째 결혼을 하면서 그녀의 평판은 바닥을 쳤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옛 경우와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아들 제임스에게 왕위를 넘겨준 뒤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리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감금되었으나 이내 탈출하여 귀족들과 내전을 벌이기도 했고 결국 패배한 뒤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라이벌 엘리자베스가 있는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세실과 왈싱엄이 위험한 메리를 제거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 딱히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를 해할 수 없던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오촌 조카인 메리를 귀하게 대접했으나 세실과 왈싱엄의 우려를 실현시키려는 듯 메리는 끝내 여왕의 호의를 배반하는 분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회를 노리던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은 그들의 추종자이자 구심점인 메리가 잉글랜드로 넘어오자 그녀의 망명 후 불과 1년 만에 카톨릭 귀족인 노퍽 공작과 메리를 결혼시켜 둘을 잉글랜드의 군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었고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엘리자베스는 신하들의 강력한 처형 건의에도 불구 차마 메리를 죽이지 못하고 셰필드 성에 감금시켰으니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의 끝인 1586년 이번에는 메리의 모반 내용이 담긴 편지가 발각되었고 이에 연루된 6명이 체포되는 속에 자신의 왕위는 물론 잉글랜드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메리를 살려둘 수 없겠다고 생각한 엘리자베스는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혈육을 죽인다는 부담감, 무엇보다 주변 카톨릭 국가들이 그녀의 죽음을 두고 반발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 결국 그녀를 재판에 회부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변호인도 허락되지 않은 재판에서 메리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여왕이 이미 뜻을 굳힌 것처럼 그녀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끝내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분명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큰 위협이었고 이용되었다 한들 메리 역시 잉글랜드 왕위에 대한 야심이 있던 것이 분명했기에 엘리자베스로서는 오랜 인내 끝에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으나 자신의 손으로 직접 혈육을 죽인 일은 그녀에게도 분명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메리의 죽음 후 한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편 메리의 처형 직전 프랑스, 스페인 등 주변국들이 메리의 죄가 무거우나 목숨만은 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속에 메리의 아들로서 스코틀랜드의 왕위를 계승하여 이미 청년이 되어있던 제임스 6세 역시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으나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메리가 끝내 처형당한 뒤에도 이것을 두고 잉글랜드에 항의하거나 딱히 문제 삼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물론 그가 생후 10개월 만에 헤어진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정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겠으나 엘리자베스에게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잉글랜드의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인 어머니 메리가 죽는다면 그 다음 계승자는 바로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는 전혀 반대되는 가톨릭 신자이자 스코틀랜드의 여왕, 무엇보다 정통성을 갖춘 계승자로서 그녀와 평생에 걸쳐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으나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메리 스튜어트. 한편 태양의 시대의 선고자로서 후발주자인데다 엘리자베스에 의해 신교국으로 변모한 잉글랜드를 경계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가톨릭 군주인 메리의 처형을 명분으로 삼아 잠재적 라이벌인 잉글랜드에 대한 대대적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유럽 변방의 후진국인 잉글랜드의 군주로서 재위 30년차 세계 최강의 대국을 상대하게 된 엘리자베스 1세. 세계의 대결로 불리게 될 이 전쟁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엘리자베스는 과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평화적인 교육과 항로의 개척을 추진한 잉글랜드였으나 노예무역과 약탈 행위 역시 심심찮게 저질렀으니 그중 대표적인 인물인 존 허킨스는 서아프리카 해안과 스페인을 오가며 흑인 노예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1567년 3차 항해 당시 스페인 선단의 공격을 받으며 큰 피해를 입었고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 분노한 잉글랜드인들은 스페인 선박과 식민지에 대한 보복성 약탈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이들 중 대서양을 누비며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한 해적은 카리브 일대의 스페인 식민지들을 수시로 노략질했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많은 물품을 잉글랜드로 실어와 자국의 부를 증진시키면서 전국적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니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 이 인물의 이름은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였습니다. 1546년 잉글랜드 남부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드레이크는 일찍이 친척인 존 호킨스의 밑에서 노예무역에 종사했고 스페인으로부터 앞서 언급한 큰 피해를 입은 뒤로 전 생애에 걸쳐 그들에 대한 큰 복수심을 품게 되는데요. 그는 또한 마젤란과 엘카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완수한 모험가이기도 했으니 1578년 그가 발견한 남미와 남극대륙 사이에 위치한 드레이크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해협으로서 현재까지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는 대형 선박들의 주요 항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드레이크의 해적질로 큰 피해를 입은 스페인은 잉글랜드에 자국의 상선을 약탈한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엘리자베스는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뒤에서 잉글랜드 해군까지 지원해주면서 드레이크의 해적질을 부추겼는데요. 여왕의 입장에서 강대국 스페인과의 정면 대결은 부담스러우면서도 약탈을 통한 적당한 견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고 드레이크가 그러한 노략질로 얻어내어 왕실에 바친 재화가 무려 30만 파운드 규모에 육박했으니 이것은 당시 잉글랜드 왕실의 1년 국고 수입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정부의 입장에서 부끄럽지만 유용한 해적에서 막대한 부를 생산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발전한 드레이크에게 엘리자베스는 보답으로서 기사자기와 훈장을 수여했으니 이제 그는 기존의 뛰어난 능력에 자존감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한편 그렇지 않아도 잉글랜드가 신교국으로 돌아간 것과 더불어 북아메리카 내 그들의 식민 활동에 대해 거슬려하고 있던 스페인은 한술 더 떠 잉글랜드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해적질에 분노했고 이것은 두 나라의 세기의 대결에 기폭제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러한 배경 이외에도 스페인이 잉글랜드와 전쟁을 결심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568년부터 시작된 80년 전쟁, 즉 네덜란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가톨릭국인 스페인으로부터 오랜 지배하에 있던 네덜란드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 개신교가 빠르게 확산되어 있었고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한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의 개신교 탄압과 과중한 세금 등 강압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빌런판 오라니의 지휘하 결국 전체 17개 주가 저항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세력은 1578년 젬블루 전투에서 스페인에게 패하면서 크게 약화되었고 전체 17개 주 가운데 오늘날 벨기에가 되는 남부 10개 주가 독립전쟁의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분열되었으며 칼뱅파 개신교가 주를 이룬 나머지 북부 7개 주 역시 분쇄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자베스가 통치하는 잉글랜드가 재정적으로는 물론 로버트 더들리 등이 이끄는 군대를 파견해 같은 개신교 세력인 네덜란드를 지원하면서 스페인의 분노를 샀고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가톨릭 군주 메리 스튜어트에 대한 처형은 스페인에게 침략에 대한 결정적 명분을 주게 되는데요.
7년 전 레판토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을 저해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군사적 사기와 자부심이 상당했던 펠리페 2세는 네덜란드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라도 오래전부터 거슬리던 잉글랜드를 먼저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그들의 자부심인 아르마다, 즉 무적 함대 130척을 앞세워 잉글랜드를 침공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잉글랜드와 스페인 양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잉글랜드 스페인 전쟁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여왕의 조부인 헨리 7세 때부터 시작하여 헨리 8세의 치세를 거치며 상당한 규모의 해군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들의 유산을 물려받은 엘리자베스 역시 16세기의 대표적 범선인 갤리언선을 대규모로 보유하면서 근대적 해군으로 재무장해 있었는데요. 1588년 5월 리스본 항구에서 출발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악천후와 질병에 시달리며 지체된 탓에 7월 중순에야 잉글랜드 해협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던 잉글랜드 함대는 총사령관 찰스 하워드의 지휘하 더 이상 해적이 아닌 엄연한 해군 제독으로서 당당히 출전한 드레이크의 활약 속 칼레 항구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무적 함대에게 화공을 퍼붓게 되는데요. 잉글랜드의 화공선을 피하기 위해 닷줄을 끄는 무적 함대는 배가 표류하며 좌충우돌하는 속에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기원전 벌어진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살라미스 해전과 100년 전 벌어진 조선과 일본의 한산대첩, 120년 뒤 벌어지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트라팔과 해전과 더불어 오늘날 세계 4대 해전이라는 비공식적 명칭으로 회자되는 칼레 해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의를 상실한 스페인 함대는 결국 퇴각을 감행했으나, 이번에는 북해에서 폭풍우를 만나 상당수의 배가 파손 및 침몰되었고, 떠나올 때의 절반도 채 안 되는 53척만이 스페인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대 최강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위기에 처한 이웃 개신교 국가를 구함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잉글랜드는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되는 속에 자신들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적을 물리쳤다는 공동의 경험을 통해 전 국민적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면서 깊은 애국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이 칼레 해전 이후로 스페인이 몰락하고 잉글랜드가 대서양에 제해권을 쥐었다고 흔히들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실제 역사는 이러합니다. 무적 함대를 격파하며 기세가 오른 엘리자베스의 잉글랜드는 이듬해 드레이크를 제독으로 스페인의 대규모 원정군을 파견했으나, 이번에는 잉글랜드가 대패했으니 그들은 이 원정에서 15,000의 사상자를 내고 40척의 선박을 잃는 등 스페인이 앞서 입은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으며 사실상 더 이상의 해상 교전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 다시 승기를 잡은 스페인이 함대를 재건해 1596년과 1597년 두 차례 원정군을 파견했으나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패배했고, 전쟁의 당사자였던 엘리자베스 1세와 펠리페 2세 두 왕 모두 사망한 이후인 1604년 잉글랜드와 스페인 양국은 런던에서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아무런 실속 없이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이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요. 이로써 잉글랜드는 스페인으로부터 종교에 대한 압박은 물론 오랜 군사적 위협 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스페인 역시 잉글랜드로부터 해적질 및 네덜란드 독립군에 대한 지원 중단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후로도 스페인은 군사 강국으로서 명맥을 유지했으나, 이어진 30년 전쟁을 통해 네덜란드를 완전히 잃으면서 추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엘리자베스 7세 말년에 유명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잉글랜드는 이어진 제임스 1세의 치세에서 식민지 개척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북아메리카의 제임스 타운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찬란한 미래인 대영제국을 향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해적에서 영웅이 된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활약 속 개신교 세력권의 수호를 자처하며 라이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영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엘리자베스 1세, 외세와의 대결에서의 승리로 국민적 결속과 일체감이 생겨나는 속에 전례 없는 사회적 호황을 맞게 된 잉글랜드는 이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인재들이 활약하는 황금의 시대를 열게 되었으니, 앞선 내부적 개혁과 대외적 승리는 물론 여왕이 이루어낼 또 하나의 눈부신 성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1세의 치세는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과 포용력 아래 혼란스러운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국가적 용성기였고, 여왕이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배경에는 그녀를 뒷받침한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등용하고 총애하며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뒷받침한 것 또한 여왕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여왕의 치세 전반을 상징하는 명제상 벌리남작 윌리엄 세실은 80 가까이 기나긴 삶을 사는 속에 그중 무려 40년을 여왕을 보좌하는 데 바쳤으며, 여왕의 대표적 업적인 국교의 체계 확립과 대스페인 정책 등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한편 윌리엄 세실의 아들 솔즈베리 백작 로버트 세실 역시 여왕의 치세는 물론 그 다음인 제임스 1세의 치세에서도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뛰어난 정치인으로서 활약했고, 이후 300여 년 뒤 그의 직계 후손 역시 무려 3번에 걸쳐 영국의 총리를 지내며 또 다른 여왕을 보좌하게 되니, 그가 바로 글래드스턴 디즈레일리와 더불어 빅토리아 시대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솔즈베리 후작 로버트 캐스코인 세실이었습니다. 한편 세실과 함께 여왕의 또 다른 한 축을 보좌한 인물은 바로 프랜시스 왈싱엄이었으니, 유럽 최초로 조직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는 수많은 외교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며 엘리자베스의 치세를 빛내게 됩니다. 이처럼 세실과 왈싱엄 등의 명정치인, 앞서 소개된 월터 롤리, 프랜시스 드레이크 등의 항해가들, 여왕의 연인이자 신복이었던 로버트 더들리는 물론 로버트 데버루, 마운트 조이, 필립 시드니 등 수많은 인재들이 여왕의 치세에서 활약했는데요. 엘리자베스는 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이처럼 각 분야의 인재들을 알아보고 등용하여 적절히 아우르며 활용했으니, 종교적 사회적 혼란 속 바람잘 날이 없던 16세기에서 이처럼 걸출한 신하들을 곁에 두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시키면서도 왕권을 넘보거나 권력을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게 했으니, 엘리자베스의 군왕으로서의 리더십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것은 그녀의 라이벌이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매우 비교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신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홀로 집무실에 틀어박혀 직접 국가의 사무를 전부 관장하려 했던 그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이루지 못했고, 이것은 그의 치세에서 스페인이 최전성기를 구가하면서도 동시에 몰락의 시작점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경우도 위그노 전쟁이라는 종교 내전 상태에 있었고, 앙리 4세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군주는 전혀 힘을 못 쓰는 등 사회는 혼란을 면치 못했으니, 이웃나라 엘리자베스의 통치력의 결과가 더욱 빛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여왕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국가가 발전하는 속에 잉글랜드는 엘리자베스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대 경험론의 창시자인 위대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정치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 것은 물론 벤 존슨, 에드먼드 스펜서, 크리스토프 말로이 등 수많은 문학가들이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유달리 눈에 띄는 한 문학가는 대중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수많은 명작들을 배출한 공로로 여왕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국가의 보물로서 여겨지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영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세계 문학사상 최고의 극작가로 여겨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에게는 동시대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과 더불어 엘리자베스가 비밀리에 낳은 사생아일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흥미로운 가설에 불과하며, 지방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지는데요. 1580년대 일자리를 찾아 런던에 도착하여 인클로저일의 농촌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변해가는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에 매료된 그는 배우이자 극작가로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1594년 당시 런던 연극계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인 시종장관 극단의 전속 극작가로 임명되는데요. 이후 극작가로서 약 24년간 왕성히 활동한 그는 헨리 6세, 리처드 3세, 그리고 여왕의 부친의 이야기를 다룬 헨리 8세 등의 역사극을 비롯해서 흔히 4대 비극과 4대 희극으로 일컬어지는 희비극을 포함 무려 4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한편 당시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역시 직접 극단을 조직했을 정도로 대단한 연극 애호가였던 만큼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 떠오른 셰익스피어를 매우 총애했고, 여왕의 요청으로 셰익스피어는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매우 기뻐한 엘리자베스는 심지어 그를 향해 나라는 내줘도 셰익스피어는 내줄 수 없다는 말까지 남겼으니, 셰익스피어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여왕의 이 말은 훗날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에 의해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편 여왕보다 30살가량 어린 셰익스피어는 그의 활동기 중간쯤 여왕의 죽음으로 든든한 후원자를 잃는 아픔을 겪었으나 후임왕인 제임스 1세는 오히려 여왕보다 그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고 셰익스피어는 그의 치세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작품의 성향의 변화를 보면 여왕이 세상을 떠나는 1600년대 초를 전후로 확연히 달라지게 되니 영광의 시대인 여왕의 치세 아래 쓰여진 그의 작품들이 주로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등 주로 행복 가득한 희극인 반면 이후 새로운 왕조의 출범과 함께 다소 혼란스러웠던 제임스 1세의 시대에서는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 등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이 담긴 비극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엘리자베스의 치세에서 셰익스피어라는 이처럼 위대한 극작가가 탄생하고 문화적 융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인한 경제 호황, 외세의 침입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고취된 애국심, 자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충만한 속에 전통적으로 지켜온 중세 사상의 토대 위에 대륙으로부터 서서히 유입된 르네상스 사상의 융합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예술 세계를 탄생시킨 것이었으니 호메로스가 재림한 이 시대의 런던은 고대 그리스의 황금 시대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를 통한 내부개혁, 식민지 개척은 물론 강대국을 상대로 한 대외전쟁에서의 승리에다 문화적으로까지 황금의 시대를 구가한 엘리자베스 1세.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시대 뒤에 숨겨진 여왕의 말년은 비극으로 변해가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처럼 매우 어둡고 참혹한 시절이었으니 결코 미사여구만으로 점철될 수 없는 혼란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말기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헨리 8세가 이룬 대외 정복의 토대 위에 그의 딸 엘리자베스 역시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각 지역에서의 지배적 입지를 더욱 굳혀나갔으나 제2막판에 가서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잉글랜드민들을 이주 및 정착시키면서 식민사업을 전 국토로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으나 국토를 침략당하고 유린당한 아일랜드인들은 더욱 거세게 저항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은 잉글랜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더욱 열렬한 카톨릭 교도가 되었으니 공동의 적인 잉글랜드에 대항하여 그들을 지원해주는 스페인이 자칭 카톨릭의 수호자인데다 교황이 파견한 예수회의 선교활동 역시 아일랜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80년 아일랜드 서남부의 먼스터 지역에서 스페인의 도움을 받은 봉기가 일어났으나 3년의 투쟁 끝에 진압당했고 이것은 10년 후의 대항쟁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렇게 1595년 이번에는 아일랜드 북부의 얼스터 지방에서 잉글랜드의 백작 자기까지 받은 휴 오닐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독립전쟁이 일어났으니 오닐은 전 아일랜드민들에게 잉글랜드에 대항해 대동단결을 호소했고 그동안 조용하던 각 지역에서 그를 지지하며 일제히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10년 전 봉기가 일어났던 먼스터에서는 잉글랜드 이주민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고 스페인은 아일랜드를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 함대를 파견했으나 번번이 폭풍을 만나면서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위기의식을 느낀 엘리자베스는 여러 전쟁에 참가한 검증된 군인이었던 에식스 백작 로버트 데버루를 사령관으로 하여 대규모 군대를 아일랜드 본토에 파견했으나 오닐의 끈질긴 항전에 부딪히면서 6개월간 모든 자원과 병력을 소진한 채 결국 치욕스러운 협정을 맺고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엘리자베스는 이듬해 찰스 브런트의 지휘 아래 2만의 군대를 파견했고 그는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각계격파를 택하여 각 지역을 습격하여 마을을 황폐화시킴으로써 오닐의 세력을 점차적으로 약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스페인의 지원군이 아일랜드 남부에 상륙했음에도 찰스 브런트에게 패퇴당했고 휴 오닐이 이끈 아일랜드의 10년 가까이의 치열한 독립투쟁은 결국 좌절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희생 끝에 아일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지켜냈으나 이 전쟁으로 잉글랜드 역시 분명 큰 피해를 입었고 이것 외에도 그녀의 말년의 치세에는 여러가지 혼란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스페인과의 명운을 건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외침의 공포가 사라지는 속에 전쟁 극복의 원동력이었던 애국심과 국민적 결속, 즉 사회적 긴장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잉글랜드인들은 당면한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승리의 영광 뒤에도 대국을 상대로 한 장기간의 전쟁은 자국의 재정을 엄청나게 소모시켰고 이것에 대한 고통은 결국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물론 여왕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방대한 왕실의 토지를 매각하여 전비를 조달하는 등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였으나 여전히 전체 전비의 절반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될 수밖에 없었으니 이러한 전쟁의 혼란 속에 무역과 산업이 침체된 데다 장기간 흉년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전쟁의 상대국이었던 스페인의 경우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무려 4개 대륙에 걸쳐 방대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큰 손실을 입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력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아직 소국이었던 잉글랜드는 이러한 기반이 부족했기에 피해를 쉽게 복구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내부적 위기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검소한 태도를 유지한 채 여러 차례 순행을 다니며 민심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으나 지속적인 실업 및 물가 폭등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으니 아직 전쟁 중에 있던 1590년대 중반에는 여러 차례 식량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왕은 정치 쪽에서도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는데 전비 조달을 위해서 수차례 의회를 소집했지만 이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인데요. 권력은 곧 돈으로부터 나온다는 나름의 현실적 신조를 가지고 있던 여왕은 손쉽고 빠른 수입을 올리는 데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독점을 허용하는 특허장을 남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생활용품에 대해서 독점이 허용되자 이는 독점업자만 이득을 취하게 할 뿐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백성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니 이제껏 여왕의 현명한 통치에 순순히 복종하던 의회는 전비 지원은커녕 반독점을 내세우며 여왕을 몰아붙인 것인데요. 이렇게 여왕과 의회는 격렬히 부딪혔고 때마침 양 극단의 카톨릭과 청교도들이 조장하는 종교적 갈등도 슬슬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 이러한 분열적 현상은 여왕의 사후 스튜어트 왕조의 시대에서 벌어질 비극의 작은 씨앗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때 여왕의 총신들이 보이는 문제적 행각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증오심을 더욱 가중시켰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앞서 아일랜드 정벌에 나섰던 로버트 데버르였으니 흥미롭게도 그는 여왕의 오랜 연인 로버트 더들리가 여왕과의 결혼을 단념하고 재혼한 레티스 눌리스의 아들이었는데요. 60을 바라보는 여왕의 사실상 아들뻘인 30대의 젊은 나이였던 데버르는 넘치는 매력으로 각종 요직에 임명되는 등 여왕의 총애를 받았고 궁극에는 아일랜드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반란 진압을 위한 원정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데버르는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군을 갖고도 아일랜드에게 일방적으로 패하는 속에 그들과 불리한 조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총독의 위치를 이탈하여 무단으로 복귀했으니 그의 이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한 여왕은 반란 진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의 관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총애하던 군주로부터 버림받고 앙심을 품게 된 데버르는 여왕이 자신을 버린 이유를 주변 간신들의 농간이라 생각하여 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런던에서 봉기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봉기는 사전에 발각되며 실패했고 데버르는 결국 반역죄로 처형되었으니 말년에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던 매력적인 남자를 스스로 처단한 늙은 여왕은 깊은 상실감 속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긴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혁신적인 개혁과 대외적 성과로 잉글랜드의 영광을 추구했으나 말년에 불어닥친 경제난과 수차례 반란으로 인한 순환 속 결국 생애 막바지에 다다른 엘리자베스 1세.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갖지 않은 여왕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으니 그녀의 후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왕은 과연 누가 될 것이고 평화적 정권 이양이란 도대체 가능한 것이며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둔 여왕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총애했던 데버르의 반란 사건을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여왕은 기존 노환의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급속도로 기력을 잃어갔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의회 연단에 선 그녀는 지난날에 대한 회고와 군주로서의 책임감, 백성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담은 마지막 연설을 한 뒤 이에 감동받은 의원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 속에 퇴장했으니 여왕의 이 마지막 의회 연설은 이후 황금의 연설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후 여왕은 상당히 지친 나머지 무리한 치료와 약 복용을 멀리하면서 떠나갈 준비를 했고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던 1603년 3월 24일 부친 헨리 8세보다도 8년이나 더 긴 45년의 긴 치세를 마친 여왕은 향년 7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성인데다 사생아 논란이라는 치명적 장애를 딛고 무려 반세기에 달하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잉글랜드를 통치한 엘리자베스 1세는 국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종교적 국민적 통합을 이룬 것은 물론 최강대국 스페인의 무적함대 격파, 동인도 회사 창설과 식민지 개척, 각종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잉글랜드의 산업을 부흥시키며 그전까지 한낱 유럽의 변방으로 취급되어 온 잉글랜드를 열강의 한 축으로 나아가 이후 세계 최강의 대영 제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발판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녀의 치세 동안 잉글랜드는 모든 분야에서 발전했고 셰익스피어의 활약 등 문화적으로도 활짝 꽃을 피웠으니 후대의 영국인들에게 이 시기는 황금의 시대로 기억될 만큼 칭송받았고 엘리자베스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평가되게끔 만들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전 세대가 물려준 유산을 이어받아 내부적 종교 갈등은 물론 메리 스튜어트 등을 위시한 수많은 반역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 탁월한 리더십과 현명한 처신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잘 봉합하고 대내외적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국가가 나아갈 뚜렷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1세는 그녀의 부친 헨리 8세 못지않게 종교개혁과 대외전쟁 등 굵직한 사건들 이면에 여러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부친 헨리 8세로부터 진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으나 외모는 물론 불같은 강인한 성격을 물려받은 엘리자베스는 당시 여성의 키로서는 상당한 170cm의 체격을 겸비했으며 승마와 사냥 등 강도 높은 운동을 즐겼고 회의 중 자주 격노하여 걸출한 신하들을 벌벌 떨게 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통치기 전반에 걸쳐 여성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누르고 뛰어난 정치력에 의한 눈부신 성과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했고 선왕 에드워드 6세와 메리 1세 이상으로 국내 순행을 즐기며 백성을 만나 격려하고 어려움을 들으며 소통했기에 신하들로부터 오직 두려움의 대상이 된 헨리 8세와 달리 두려움과 더불어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남성왕 이상이라는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학구열이 뛰어났던 여왕은 자신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은 학자가 없을 것이라 자랑했을 정도로 궁정 방마다 책을 가득 채워놓아 평생 독서에 매진했고 키케로와 플루타르크 영웅전 등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원전을 번역하는 일을 취미이자 소일거리로 삼았는데요. 그처럼 일찍이 왕이 될 준비를 착실히 해온 것인지 재위 초기부터 각종 국내외 현안을 통달했던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여성이라 얕잡아 보았던 고위 관료들을 감탄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부친 헨리 8세가 탁월한 정통성과 여성 편력이라는 면에서 조선의 숙종과 닮았고 그녀의 모친 엠블린이 왕의 총애를 받아 전 왕비를 몰아내고 왕비가 된 장희빈과 닮았듯 엘리자베스의 경우 장희빈의 소생은 아니나 숙종의 배다른 아들 영조와 매우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친의 사후 배다른 형제가 왕위에 오르자 그를 견제한 신하들의 음모로 영모에 연루되어 누명을 썼으나 결국 용서받고 선왕의 요절로 일찍 왕위를 물려받은 점, 부친을 닮아 불같은 성격을 가졌으나 소탈했고 긴 재위 기간을 영위하며 강력한 왕권을 누렸다는 점인데요. 한편 그녀의 사망 이전 늙은 여왕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 잉글랜드 정계의 가장 큰 화두이자 관심은 바로 여왕의 후사였고 직계 후손이 없는 여왕에게 신하들은 전국의 안정을 위하여 하루빨리 후계자를 정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후계에 대해 굉장히 민감했던 여왕은 누군가 이에 대해 진언을 올리기라도 하면 몹시 화를 냈으니 그 이유는 후계가 정해지는 순간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 정통성에 흠결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잉글랜드 내 종교 갈등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민심은 물론 의회와의 관계 역시 좋지 않았기에 자신이 후계자를 지목할 경우 그를 옹립하기 위한 반란 혹은 퇴위 압박을 받을 것을 걱정한 것인데요. 그렇게 버티고 버텨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신하들이 마지막으로 여왕에게 후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친척밖에 더 있겠느냐고 일갈했으니 실제로 튜더가의 남은 후손이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기에 이것은 단지 왕에 의한 확정이 필요했을 뿐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망한 여왕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고 100년간 3대째 내려온 튜더 왕가의 직계 후사가 끊긴 잉글랜드의 왕위는 스코틀랜드에 남아있는 단 한 명의 반계 혈족에게 넘어가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헨리 7세의 장녀 마거리 튜더의 증손자로서 엘리자베스와 평생의 라이벌이었고 또 그녀에 의해서 죽임당한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였습니다.
어머니 메리가 비극적으로 폐위되면서 고작 1살의 나이로 왕위를 물려받은 제임스 6세는 이미 36년째 일국의 왕으로 군림했고, 잉글랜드에서 메리가 처형된 이래 남은 후계자가 자신밖에 없음을 알고 13년간 이것을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기다려온 때를 맞은 그는 엘리자베스의 사망을 애도하는 한편 즉시 잉글랜드로 넘어와 스코틀랜드의 왕인 동시에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했으니, 그거 바로 잉글랜드 스튜어트 왕조의 시조 제임스 1세였으며 장미전쟁의 결과로 탄생하여 118년간 잉글랜드를 지배하며 영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그리고 최강의 절대왕권을 누렸던 튜더 왕조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스코틀랜드의 왕이 동시에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동일인을 왕으로 모시는 브리튼 섬 최초의 동군연합이 탄생한 것은 물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거기에 기존 잉글랜드가 정복한 웨일스와 아일랜드까지 얻으며 현대 영국 본토의 크기보다 훨씬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것은 오늘날의 영국, 즉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반역자의 딸로 태어나 폭군의 사생아가 되어 끝없는 죽음의 위기 속 끝내 잉글랜드의 왕위를 거머쥐었으며 45년의 기나긴 통치 속 눈부신 업적을 이루어내며 조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더불어 1485년 랭카스터가의 반개 혈족인 헨리 튜더가 폭군 리처드 3세를 처단함과 동시에 장미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왕의 울음으로써 시작된 영국 튜더 왕조 120년의 이야기. 왕조의 시조 헨리 7세, 절대왕권을 휘두른 헨리 8세, 국교의 신교의 씨앗을 뿌린 에드워드 6세, 비운의 7일 여왕 제인 그레이, 카톨릭 복고를 시도한 메리 1세, 실언을 딛고 대제국을 건설한 엘리자베스 1세까지 장미전쟁의 끝에서 우여곡절 속 탄생하여 사랑과 배신, 정치적 음모와 종교 갈등 등 파란만장한 사건들로 점철된 속에 유럽의 변방국이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실질적 발판을 마련한 영국 튜더 왕조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곧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